자, 진행합니다. 현재 우리 향후에 여러분들이 기초 강좌 지나면 우리 기본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일 때는 기본서 설명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한 걸 설명하는데 우리 시험은 지금 현재 기초 강좌에서 기초에 필요한 것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방금 전에 공부한 소화 설비를 가볍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냐면 이 소화설비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구분할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소활동 설비. 그럼 소화기는 소활동 설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소활동 설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앞에 무슨 자? 그렇죠. 연결자라고 해서 연결 송수 관 설비와 연결 살수 설비, 기타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제한 설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방관이 활동할 때 필요한 설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화 설비의 유형들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 스프링클러, 그렇죠? 스프링클러, 위에 드렌처라고 했었죠? 드렌처는 용도가 뭐라 그랬어요? 옥내에 설치해요? 옥외에 설치해야 돼요? 옥외에 설치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옥외.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이 있었고요. 옥내 소화전,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설비가 있고 우리가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는데 연결 송수관 설비부는 외벽 끝에 달린 건 뭐라고 해요? 송수구가 될 거고요. 실제로 건물 내에 있는 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방수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는 일반 급설비와 혼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물 쓰는 거를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소화수관 내에는 겸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급수관은 혼용하면 안 되겠죠. 왜? 여러분 물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나면 물을 못 쓰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거 빼고 계산할 때는 우리 표준 방수량인 거 기억나죠? 이 표준 방수량이라는 게 각각 다르죠? 여기다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예? 몇 분을? 20분을 곱하는 겁니다. 20분을. 다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주의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옥내 소화전은 최대 몇 개까지? 5개까지만 계산하면 되고 옥외 소화전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만 기억해라.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 옥내 소화전은 가끔 물어보지만 이 우리 방수 압력이라고 해서 얼마죠?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에요. 이상인데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때 요거 계산하면 옥내 소화전은 아까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옥내 소화전은 자, 그 건축물의 최대 개수가 있더라. 몇 개? n이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소화 수량, 소화에 필요한 이런 수원 수량이라고 하거든요. 수원 수량을 확보할 때는 우리가 이 표준 방수량이 130리터 per min이었으니까 몇 분을 곱하라고 그랬어요? 20분을 곱해라. 그럼 얼마가 나온다? 2.6 메타 세제곱이 나오는데, 그쵸?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요? n개를 곱하는데 n은 최대 얼마라고요? 5개다. 그러면 현재 최대 개수가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전체예요? 아니면 최대? 그 층의 최대. 어떤 해당하는 층의 최대 개수가 몇 개냐?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 문제 나왔던 거죠. 자, 만약 4개다 그러면 얼마 곱하면 돼? 2.6 곱하기 4. 그럼 최대값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외우고 있죠? 2.3 곱하기 2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최대가 나오면 곱하면 23이요? 2.6 곱하기 5하면 얼마 나와요? 13m 세제곱 나온다고 그랬었죠? 이건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는 옥내 소화전이죠. 자, 옥외 소화전이다. 그럼 옥외 소화전은 우리 최대 개수를 얘니까 n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 똑같은 이 수량을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50 리터 per min에다가 몇 분을 곱해라? 20분을 곱해라. 근데 여기다가 그럼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7.0 메타 세제곱이 나오니까 자, 7.0 곱하기 n을 해야 되는데 이 n은 최대가 몇 개라고요? 2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최대를 하면 얼마가 나와? 최대는 7이 14 메타 세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기초 강좌니까 스프링클러 하나만 좀 예를 들었는데 사실 스프링클러도 굉장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초기 화재 진압의 대표적인 거예요. 초기 화재 진압의 대표적인 방식이 스프링클러란 말이죠. 근데 스프링클러도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얘는 뭐다? 뭐 폐쇄형이라는 게 있고 노즐에 따라 헤드에 따라 그 다음에 뭐 개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쇄형 같은 경우는 뭐 습식부터 습식이나 뭐 건식, 준비 작동식 얘는 일제식이라고 해서 특수한 그 이용부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스프링클러에 배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다가 67에서 70도 정도 일정 온도가 되면 이 노즐이 열리면서 헤드 끝이 열리면서 물이 샥 쏟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의할 사항이 뭐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는 어때? 우리나라가 추워요? 아니면 더워요? 무지하게 추워요. 어떻게 돼? 건물 내에 있다 하더라도 예 얼어버리죠. 얼어버려. 그러니까 습식 같은 경우 주의할 사항은 우리가 비난방실에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비난방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얼기 때문에. 그러면 난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건식이나 준비작동식을 해야겠죠. 건식은 뭐냐면 대기압 상태로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배관이라고 해서 나중에 공부할 텐데 어쨌든 이 헤드를 연결한 그 배관에 우리가 이제 우리 가압 공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현 다압 공기,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습식이 된 겁니다. 건식이 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차면 습식.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난방을 한다 그러면 이 건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차장처럼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건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차장 같은 데 습식하면 어떻게 돼요? 난방하지 않으니까 겨울에 얼어 터져서 지난번에 작년도인가 신문에 TV에도 나왔어요. 왜냐면 그 주차장인데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주차장에 고급 수용차도 많았던 거예요. 화재가 났는데 진압이 안 됐어요. 그쵸? 진압이 안 되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 뭐를 해야 돼? 주차장은 난방이 안 되니까 건식을 했어야 되는데 습식을 배관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 자세한 내용 어디서 공부한다? 나중에 기본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거고요. 각종 감지기라고 주제 127에 보면 어휴 진짜 많이 주제했네. 그죠? 주제가 벌써 127번째면 엄청 많이 한 거죠. 근데 제가 요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제가 그 교재를 작성할 때 기초 강좌는 뭐냐면 기초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좌는 다시 기본 주제가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주제는 다 뭐예요? 시험에 한 번씩은 나왔던 것들만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초 주제는 몇 개 안 되죠? 기본 주제는 나중에 보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때 기본서에는 예상 부분도 들어가요. 간혹. 근데 하지만 기초는 꼭 시험에 필수적인 내용만 제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감지기가 있어요. 감지기. 이 감지기는 아마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도 다 나와 있는데 이 감지기는 원래 크게 작동을 한다면 열적 감지기가 있어요. 열. 그 다음에 연기식 감지기가 있고요. 빛에 의한 감지도 있어요. 근데 우리 빛에 의한 감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주로 뭐가 나와요? 열이나 연기식 감지가 주로 나와요. 우리 시험에는. 그 다음에 열에 의한 감지기는 크게 정온식이 있고 그 다음에 차동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 보상식이라고 있어요. 보상식. 그 다음에 이 감지기의 이런 상태에 따라 우리 뭘 구분하냐면 스포통이냐 분포형이냐라고 해서요. 스포통은 좀 그 공간이 협소한 공간이고 분포형은 좀 큰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할 때는 뭐냐면 감지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화재를 감지해서 끝나나요? 그렇죠. 이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보석에 연결해 줘야겠지. 왜? 사람들이 화재는 잘 몰라요. 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감지기에 화재를 제어할 수 있는 소화섭이랑 연동이 돼서 그렇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가장 초기에 감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지기를 정온식이나 차동식이나 보상식으로 구분하는데 정온식의 특징은 뭐냐? 정온하면 그렇죠? 따뜻해요? 아니면 차가워요? 따뜻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열온이 있는 장소는 이 정원식 감지기를 기본적으로 해요. 여러분이 만약 거실, 여러분 안방 거실에 잠지가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우리가 차동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주방이라든가 보일러실처럼 뭐가 있는 거 특별히 열을 발생할 수 있는 기기가 있을 때는 정원식 감지가 되는 거. 얘는 열온을 배치하는 일반 거실, 그렇죠? 일반 거실 용도에는 차동식을 해요. 보상식은 뭘 얘기하냐면 정원식과 차동식을 같이 합한 개념이 보상식이고요. 그럼 연기 감지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면은 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근데 건물 층이 높은 거야. 층고가. 여기 감지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화재가 나도 우리가 열 있죠, 열. 더운 열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상승하겠죠. 근데 층고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 시간이 한참 걸려. 근데 연기는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연기에 의해서 감지하는 거. 그러니까 층 높이가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이때는 연기식 감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연기식 감지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끔 시험 나오는 게 뭐냐면 키워드가 있어요. 이 정원식 감지기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바이메탈. 이 바이메탈이 무슨 뜻이에요, 대체? 바이메탈. 바이메탈. 이종 금속. 그럼 자, 금속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쇳덩어리잖아요. 1번. 금속. 뭐 쇠가 될 수 있고 다른 제거가 될 수 있는데 금속, 비철금속, 분석해가지고 철금속 해가지고 금속 굉장히 많죠. 근데 굉장히 많은데 이 금속 종류의 온도에 의한 팽창률이 같을까 다를까 서로? 다르겠죠. 약간 재료마다. 다르겠죠. 달라. 그러면 그게 뭐냐? 온도에 대한 팽창률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달라. 그런데 열을 냈더니 뭐야? 서로 다르니까 팽창률이 높으면 여기다가 이제 정절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한쪽 선을 만들어 놓고 한쪽 선은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여기다 센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위치. 자, 평상시는 이렇게 나와. 근데 만약 열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팽창률이 커지면 얘가 한쪽으로 휘어지겠죠.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얘는 일정 온도가 되면 얘가 팽창이 돼요. 일정 온도 이상 되면 팽창이 돼서 어떻게 돼요? 여기 정기적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때 소리를 내면서 여기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각종 방송 설비 같은 거 있죠. 화재 났다는 사실 알려주고 각종 제어 설비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바이메탈은 열온을 취급하는 장소에 일정 온도가 되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이렇게 금속이 팽창해서 금속이 팽창이죠. 금속이 팽창을 해서 접점에 스위치 잡고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정온식 감지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동식 감지기는 역할이 뭐냐면 공기의 팽창이라고 그래요. 공기의 팽창. 이 공기의 팽창은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 축구공 같은 거 있죠. 축구공 비 맞으면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고 무거워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비 맞은 축구공을 난방되는 안방에다가 그렇죠?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응? 팽팽해지죠? 팽팽해지죠? 그리고 여기다 공기가 있고요. 공기가 있고 한쪽엔 이렇게 똑같이 센서를 하나 만들어서 한쪽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한쪽은 여기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아니면 가까이 만들어도 관계없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현재 이 센서가 여기 달라붙어서 안 붙었어요? 안 붙어 있죠. 안 붙어 있는데 자, 안 붙어 있는데 얘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간 늘어나겠죠.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점점 늘어나면 딱 접점이 연결되면 스위치 역할을 해서 각종 작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공기 팽창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공기 팽창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온도 상승률, 일정 온도 상승률이 일정한 비율로 올라갈 때, 급속히 올라갈 때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 거실은 난방을 해야 하네요. 난방을 하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비 맞은 축구공을 안방에다 놓으면은 점점 이렇게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난방을 해도 이 공기가 팽창을 해야 하네요.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난방한다는 얘기는 급격하게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서서히 올라갈 때는 결과적으로 얘가 급격히 팽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냐면 분명히 난방을 한다는 얘기는 공기를 이렇게 팽창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데 무슨 밸브 필요하다? 리크 밸브. 무슨 밸브요? 리크 밸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리크 밸브 역할은 뭐냐면 만약에 온도가 서서히 이렇게 진행할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난방을 했다는 얘기고 급격히 올라가면 화재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 상승률에 따라 서서히 난방이 될 때는 열어두는 거예요.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팽창을 못 할 거고요. 급격하게 확 화재가 났다는 어떻게 연도가 확 올라갈 거죠. 확 올라가면 어떻게 돼? 닫아주는 거야. 닫아주면 어떻게 돼? 공기가 팽창하면서 경보 사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리크 밸브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비화재 경보. 가끔 그러잖아요. 리크 밸브가 막히면은요, 화재 나지 않아서 계속 막 밤마다 일어나셔야 돼. 그렇죠? 근데 화재가 안 났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가 진짜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얘는 늘 울리니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크 밸브는 비화재 경보를 알려줄 수 있더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감지기의 일종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정원식 나왔죠? 정원식의 바이메탈의 원리 뭔지 아시겠죠? 일정 온도가 되면 어떻게 한다? 금속의 팽창률을 통해서 접점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동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팽창해서 센서에 연결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때 리크 밸브라는 건 무슨 역할인지 알겠죠? 리크 밸브라는 것은 난방을 할 때는 열어주고 화재가 나면 급격히 우리 온도, 열에 대한 상승률이 높아질 때는 닫아서 공기가 팽창해서 그 부가 팽창해서 화재의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상식은 두 개를 합한 걸 얘기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기식은 뭐 광전식이나 이온화식 같은 게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감지기입니다. 그 남은 게 바로 뭐예요? 가스설비네. 야, 공부 엄청 많이 했네, 그죠? 교재 353쪽에 가스설비가 나와요. 가스설비가 나오고요. 이 가스설비는 뭐 우리가 출제가 잘 되는 건 아니죠? 보니까 그렇죠? 잘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뭐 필요한 얘기는 알아야지. 왜? 위험하니까. 그렇죠? 위험하니까. 현재 보시면 우리 흐름도 시험이 나왔어요. 원료를 가지고 만들고 압송, 홀더 저장했다가 압력 조정하고 공급해. 이 압력 조정 별표. 그럼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전기사님도 계시지만, 그렇죠? 자, 전기는 처음에 높은 전압 만들어야 낮은 전압 만들어서 보내줘요. 높은 전압 만들어요. 그럼 가스도 마찬가지로 멀리 보내기 위해서 압력을 좀 높게 해야겠죠. 근데 그 높은 압력을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그럴 거 아니야.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좀 낮춰주는 거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압력을 조정하고 공급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 공급 방식이 있어요. 조합 공급 방식 아주 압력이 낮다는 얘기고 중압이고 고압이 있는데 처음에 생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고압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보내다가 지역이 넓거나 큰 공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중압으로 공급을 해줘요. 큰 공장 같은 데는 지역이나 넓은 지역이나 그럼 우리가 실제 수요관은 어떻게 돼요? 압력을 낮은 저압으로 보내줘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압 공급 압력이 얼마로 나와요? 0.1메가파스칼 이하로 나오는데 실제로 0.1메가파스칼도 높은 압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주 낮은 100mm 아쿠아 정도 이렇게 나와요. 1kPa 정도 이렇게 아주 낮은 압력으로 실제로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압력도 물어보는데 실제 수요지 여러분 아파트 가스레인지 연기하는 것은 0.1메가파스칼이 아니라 뭐 100에서 250mm처럼 아주 낮은 압력이다. 미리미리 아쿠아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또는 1kPa. 1kPa 기억하시면 돼요. 1. 몇이라고요? 1kPa. 키로가 들어가요. 메가가 아니라 뭐다? 1kPa. 왜냐면 1메가파스칼에 1000분의 1이 1kPa이에요. 그게 뭐 1000분의 1이. 그러면 0.1메가파스칼이 있으면 0.1메가파스칼 잡으세요. 1메가파스칼과 1kPa 얘기하면요. 1메가파스칼은 우리 10의 6승이라는 뜻이에요. 6승. 얘는 10의 3승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kPa는 0.1메가파스칼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0.1메가파스칼이다 얼마가 돼? 10분의 1메가파스칼이죠. 0.1이라는 게. 그러면 1kPa는 우리가 얼마가 될까? 메가파스칼로 표시하면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메가파스칼로 따지면. 그러니까 1000분의 1이니까 자 보세요. 자, 얘는 10의 몇 승이라고? 1000이죠. 1000분의 얘가 얼마가 돼? 10의 6승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 1000분의 1 메가파스칼 너무 작죠? 그 뭘로 표현한 거예요? 얘는 계산은 얼마가 나와? 10의 3승 파스칼이니까 뭐로 표시했어요? 1kg 파스칼로 표시한 거예요,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kg 파스칼은 10의 1파스칼은 몇 배다? 1000배. 얘는 몇 배가 다? 6승배. 그쵸? 예. 숫자 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저압이라는 것은 0.1메가파스칼 이하라고 하지만 실제 수요가 여러분 가정집에는 훨씬 더 작은 압력이 얼마라고요? 1kPa 내외 정도. 무슨 말인지 알죠?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왜? 우리가 교과서는 뭐로 나와? 0.1메가파스칼이라 하는데 0.1메가파스칼 센 거다 약한 거다? 엄청 가스는 센 거예요. 압력에서는. 그럼 실제로 뭐다? 이거보다 훨씬 작은 1kPa 정도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1kPa.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PG와 LNG가 있는데 자 보시죠. 현재 우리가 가스업이는 아까 했지만 고압에서 중압에서 조합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가스 설비의 유형을 보면 LPG가 있고 LNG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LPG. 그 현재 여러분 가끔 뭐 프로판 가스통이다 그러면 LPG일까요? LNG일까요? LPG? LPG. 좋아요. LPG야. 프로판 가스통 하면 이때 프로판 가스통을 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본배랍니다. 뭐라고요? 본배. 이 본배는 이번 프로판 가스통 봤죠? 이거를 우리가 설비에서는 본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본배. 이 본배는 4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가스통 있죠? 가스통 옆에서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예? 예, 큰일 납니다. 그렇죠? 가스통 옆에는 우리가 담배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기나든가 이런 곳에서 2m 이상 떨어지라고 얘기해요. 본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LPG가 위험하다고 해요. 왜 위험하냐라고 하면 이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럼 공기보다 무겁다는 것은 LPG 가스는 바닥에 올라와요? 아니면 천장에 몰릴까요? 바닥에 몰려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담배를 딱 치면 여기서 뭐예요? 화재가 뻥 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LNG는 공기보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고 그래요. 가벼우면 어디 몰려요? 주로? 상부에 몰리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담배꽁초를 위로 던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LPG 가스는 LNG 가스인데 그러면 이 화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급업자가 우리가 본배통 같은 데다가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있죠. 음식점 같은 데라든가 멀리 떨어진 건물이라든가. 그렇죠? 예, 지금도 이렇게 저기 변두리 같은 데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본배통이 있거든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탄가스라는 곳 놀러 가시면 이제 아시죠? 놀러 가시면 이렇게 그쵸? 놀러 가시면 여기다가 탕 열어가지고 아니 식당 같은 데도 보면 가스통 하나 연결해 주잖아요. 그쵸? 연결해 주면 이 가스가 불꽃이 안 나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안 나시면 그쵸?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예, 냄새 못 맡으시면 분명히 병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냄새가 나는 거 보면 야 우리 가스는 기본적으로 원료에서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예? 안 난다. 무색무취. 뭐라고요? 무색무취.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스가 원료에 분명히 제조할 때 냄새가 안 나는 가스를 이렇게 생산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 생겨요? 가스가 누기가 돼도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때 부취제. 뭐라고요? 부취제라고 해서 계란 썩는 냄새 같은 걸 일부러 생산자가 넣어주는 거예요. 뭐 하도록? 무색무취지만 약간 역겨운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금 가스가 샌다는 걸 알 수 있죠, 경험상. 그래서 우리는 원래 특징이 뭐다라고 하면 무색무취라고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부취제를 나중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질문이 올라옵니다. 가스설비를 딱 봤더니 무색무취 장점이라고 나오는데 왜 본인이 가스가 새면 냄새가 납니까?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부취제를 집어넣어서 생산자가 누기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다시 여기서 LPG, LNG 얘기했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우리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센서는 어디 설치해야 돼요? 센서는 바닥에 가깝게 만들어줘야죠? 그럼 LNG는 센서를 어디다가? 천장 가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스를 빼야 돼. 가스를 빼니까 어디 우리 배출구는 어디다가? 바닥 가까이 배출구를 만들어서 빼줘야 되는 거고 얘는 어디다가?
천장 가까이 설치를 해서 가스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디다가 근데 이 LP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은 bombe 쉽게 담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킬로그램 단위를 우리가 유량 단위로 표시하고 얘네들은 사실은 어떤 물체에 담기보다는 배관으로 공급을 많이 하죠. 배관으로 공급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단위를 쓸 때는 미터 세제곱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LNG는 작은 용기에 담기가 힘든 특징이 있대요. 만약에 LNG도 작은 용기에 담다면 LPG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얘는 작은 용기에 담기 힘드니까 얘는 주로 어디다가 배관으로 주로 공급을 하고 얘는 통 같은 데 공급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가스입니다. 가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도시가스는 자, 우리가 노출을 해야 돼? 매립을 해야 돼요? 매립을 해야 됩니까? 도시가스요? 예. 여러분 아파트에 도시가스 들어올 때 물론 전봇대처럼 위에 올라오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지중해 매설돼 있어요. 하지만 그게 건물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 노출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건물 기준으로 생각해요. 건물에는 어떻게 해라? 노출을 하고 옥내 배치돼야 돼요? 옥에 배치돼야 돼요? 기본으로 5개 배출돼야 돼요. 다만 우리가 실내에 공급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이때 실내 공급할 때는 노출을 해라? 매립을 해라? 노출. 이해하시겠죠? 실내 건물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5개지만 실제로 층마다 도시가스 필요하니까 이때는 공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노출을 해라.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도시가스 색깔은 파이프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황색. 그렇죠. 황색. 때에 따라 이제 중압 같은 건 적색으로 표시해요.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황색이다 보시면 돼요. 노출입니다. 요거 혹시 몇 번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보면은요, 수직관이 있고 수평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평관은 완벽한 수평을 한다는 것은 수평을 둔다 아니면 구배를 둔다? 예? 왜 구배를 두죠? 예. 쇠가 팽창하면요. 아, 그래서 구배를 둬야 되나요? 자, 우리 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어떤? 공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급탕관 있잖아요. 급탕소 공부했죠? 급탕소비는 구배를 준다 아니면 수평으로 한다 이 배관을. 예? 구배를 두는 게 좋다고 하죠?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뜨거운 물이 잘 굴러가도록. 그렇죠? 근데 가스관은 물은 아니죠. 가스잖아, 기체잖아요. 근데 이 가스관 딱 만져보면 따뜻해요? 아니면 시원해요? 시원하죠.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나중에 응축수가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응축수가. 그럼 자, 이 차가우니까 응축수가 고였습니다. 그 응축수 고인 게 수평이 되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야 돼요. 그 응축수가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배관이 빵꿔 나는 거예요. 부식이 돼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야 돼. 그래서 이런 데 이렇게 수칙이라고 있어, 수칙이. 아니면 이 배관 끝에 수축이 있는 것도 있어. 그럼 배관 끝에 수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릴 거고, 여기 수축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다 놔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현재 배관 다 보면 이렇게 약간 뒤에 이렇게 뭉툭하게 하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그게 뭐예요? 수축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 물을 이렇게 뺄 수 있도록 만든 수축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수평이 아니라 약간 구배를 두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수평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응축수가 고여서.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약간 수평을 둘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기도 신축 이용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신축 이용을 두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예요. 왜? 이 가스관도요. 길이가 길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 변화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되니까 신축 배관을 합니다. 뭐처럼? 급탄관처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배를 두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축되는 부분이 한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 교재에 보면 거의 대부분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홈 네트워크 나왔어요. 이 홈 네트워크. 이 홈 네트워크는요, 제가 지금 11회, 16회 계속 나왔죠. 출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계속 돼요? 단속적이에요? 계속 되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결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가장 필요한 압축이에요. 뭐냐면 홈 네트워크 설비는 홈 네트워크망,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왜냐면 여러분 가정집에서 자 요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뭐 그 TV에 이제 광고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장래에는요 가정 여러분 뭐 주부님이나 아니면 남자분이든 어떤 관계없이 밥을 이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밥을 딱 쌀을 씻고 놓는 거예요. 씻고 놓고 핸드폰으로 집에 퇴근하기 전에 몇 분 되죠? 밥은 하려면 몇 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 분 걸려?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거를? 많이 해보시는군요. 가정적이시군요. 저 40분이 걸려. 그러면 45분 남았어. 그럼 핸드폰으로 뭡니까? 딱 전화를 연결해 밥해. 그럼 뭐야? 딱 도착한 순간 밥이 쫙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얘기하냐면 각종 시스템이 다 뭘로?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비가 막 온대요. 문을 열어놓고서 환기가 안 되라고. 환기가 되라고 문 열어놨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빗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자동으로 창문이랑 연결돼 가지고요. 밖에서 핸드폰으로 딱 연결하면 뭐가 돼? 창문이 쫙 닫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 다음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뭐다?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동화된 건물을 만들 돈이 비싸요, 싸요? 비싸겠죠. 비싸겠지.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보면 이제 가장 간단한 거로 여러분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 뭐 출입구에 센서가 없었죠. 출입문에 보면 그냥 수동으로 열고 닫고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고 있죠. 닫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카드키라든가 아니면 번호라든가 통해서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열쇠를 안 가져오거나, 그쵸? 1층 현관이야. 주동 현관, 주출입구 현관인데 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터폰 누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 관리자실에 연결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 집 호수랑 연결해주면 뭐가 돼요? 전화기가 연결돼서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주동 출입구도. 그럼 이런 게 바로 뭐야? 일종의 네트워크란 얘기죠. 네트워크.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이런 우리가 통신이나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홈 네트워크 설비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홈 네트워크 망은 뭘 얘기해요? 그 홈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홈 네트워크 망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홈 네트워크 장비 되게 많죠. 홈 게이트웨이. 이게 중요하죠. 게이트웨이. 그럼 게이트가 한글로 뭐죠? 문짝, 문. 게이트가 문이에요, 문. 게이트 하면 뭐라고요? 문이야, 문. 그럼 홈 게이트웨이는 뭘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단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단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있고, 현재 주동 출입구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다? 각각 집마다 연결되어 있겠죠? 연결되어 있어. 그럼 현재 여기 하나를 쫙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산, 여기 이제 서버실이 있고, 여기 각종 통신 배관실들이 있는데, 여기 컴퓨터 서버가 있는 거야, 서버. 서버가 있고, 통신 장비들이 다 몰려 있어요. 여기 뭐 CCTV나 이런 것도 다 어디? 여기 다 중앙에 통제되겠죠? CCTV라든가, 그쵸? 각종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럼 현재 이러한 단지의 네트워크가 깔려 있고, 현재 가정집, 여러분, 요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각종 그 기기가 있는데, 여기 월패드라고 있어요. 월패드라고 있어서 이 월패드는 전화기 그 내부의 네트워크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우리가 화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기에 각종 감지기를 수동으로도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동이나 자동이지만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조명이나 이런 걸 다 여기 감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조절기가 있어요. 조절기. 여기 어디? 월패드를 합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이 어떤 이런 통신망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와 접속해야겠죠. 그럼 현재 여러분은 문을 열고 들어가죠. 하지만 정보통신은 뭘 통해 들어간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어디로? 여러분 댁내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뭘 열고, 여러분이 실제로 사람이 열고 들어갈 때 뭘 열고, 일반 게이트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죠. 하지만 이러한 각종 네트워크가 여러분 댁내에 들어갈 때 뭘 통해서?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홈 게이트웨이. 이게 홈 게이트웨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화기라든가 등등등 각종 그 감지기 달린 걸 뭐라고 한다? 월패드를 하는 겁니다. 이 월패드에는 우리가 조명 조정 장치를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렇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등등등 있고 단지 서버라는 거. 컴퓨터 장치 중에 이제 우리가 입출력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다 서버라고 하죠.
여러 예비 전원 장치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제어기면 가스나 조명이나 난방 같은 게 있어요. 감지기 가스나 개폐가 있고요. 개폐 감지기. 개폐 감지기 같은 건 여러분 아시죠? 주동 출입구에 이렇게 센서를 딱 여러분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문이 열리죠. 요즘에 그렇죠? 다 감지기죠. 개폐 감지기. 그 다음에 단지 공용 시스템 보면 주동 출입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주동 출입구. 주동을 뭘 얘기해요? 여러분이 들어간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을 다 뭐라 그래요? 주동이라 하거든요. 주동 출입 우리 시스템이 있고요. 원격 검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홈 네트워크 설치용 공간은 뭘 얘기해요? 이 컴퓨터 장비들을 우리가 컴퓨터 장비를 배치할 공간을 다 뭐라 그래요? 홈 네트워크 설치 설비 설치 공간이라 하는 겁니다. 홈 네트워크. 근데 단지 서버나 방제실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 좀 최근에 새 아파트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새 아파트 관리하거나.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에 보면 여기 지금 단지 서버나 방지 같이 있죠? 같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센터라고 해가지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에는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제 본격화됨에 따라 중앙에다 모아줘요. 모아줍니다. 모아주고 들어갈 때 출입문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현재 센터라고 해서 그 안에 보면 서버실이라든가 통신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모아줘요. 모아줍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 우측에 보면은 서비스 설치 기준은 공용 있고 전유가 있어요. 아마 이 공용이나 전유는 나중에 또 어디서 공부하냐면 법령 있죠. 2차 공부 법령이 또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기초 강좌 끝나시면 기본 강좌 시작할 텐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1차, 2차를 동시에 시작하세요. 왜냐면 가끔 보시면 1차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1차만 공부하면 어떤 단점이 생겨요? 포커스는 집중할 것 같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몰라요. 그래서 1차, 2차는 같이 공부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 생겨요? 지치죠. 지치고 그 다음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한 2달.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 1차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같이 시작하면 그때 뭐예요? 각종 관계법령 같은 거 공부하죠? 그럼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법령을 공부하면 전체적인 그 시설에 관련된 것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무적인 그 관점에서 뭐 실무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시설 관계되고 그 다음에 2차의 법령도 시설과도 약간 관계가 있으니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같이 공부하는 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뭐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1차, 2차를 초반에 같이 틀 잡으신 분은 훨씬 공부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1차만 공부하다가 나중에 2차 공부하려면 나중에 깝깝하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정말 힘들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1차, 2차를 동시에 하는 게 정말 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거기서 이제 전형이나 공용 단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할 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소속이 돼 있는, 여러분 댁 내에 수록되어 있는 건 다 뭐다? 전유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공동적인 내용은 뭐가 된다? 공용이 되는데, 전유에 보는 거야. 홈 게이트웨이 어디 들어간다 그랬어요? 댁 내. 이 홈 게이트웨이는 당연히 전유죠. 월패드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댁 내 벽에 매달려 있다 그랬죠? 우리가 전유가 되는 거고요. 각종 제어기 같은 거, 그 실내, 우리 댁 내에 있는 거, 감지기, 댁 내에 연결되어 있는 감지기, 세대 단장, 세대 통합 관리반, 예비 전원 장치가 다 전유고요. 나머지 좌측에 있는 건 뭐다? 공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용이다. 그 다음에 공통상은 예비 전원 필요해요. 왜? 지금 현재 서버로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쓰는 양이나 이런 게 이상작용에 의해서 전력이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기록 장치들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겠어? 비용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예비 전원 장치가 필요하고 또 특히나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 전원 장치는 전유나 공용이나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얘는 가볍게 공부했는데 이제 공부하는 우리 공부하는 공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설개론이라는 게 이제 시설개론 이 넓게 펼치는 이론이에요, 그렇죠? 넓게 펼치는 이론이야. 넓게 펼치는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설개론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이만큼 나와. 시험이 이만큼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뭐가 있다? 핵이 있어요, 핵. 그렇죠? 얘네들은 늘 나와. 한마디로 이제 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중점이 되는 게 반복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체 공부하는 게 좋아요? 반복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뭐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고 나올 수 있지만 뭐다? 이런 거는 요렇게 어디를
찝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 이런 게 나온다 주변을 다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출이 나왔던 건 제가 이렇게 어디다가 연결을 해줘요.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계는 크게 두 가지 과목이 있다고 했어요. 크게는. 무슨 과목과 무슨 과목? 구조라는 과목과 설비라는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시설계는 한 과목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구조나 설비는 공부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그럼 구조는 주로 뭐에 다뤄요, 주로? 뼈대를 다루죠. 뼈대. 그러니까 이 뼈대를 다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힘의 흐름이에요, 힘. 힘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뼈대를 이해하는 건 힘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힘이 흐르는 그 용어가 나와요, 용어. 용어들 같은 걸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설비는 뭘 많이 다뤄야 돼요? 지금까지 봤더니. 계통별 원리가 나와요. 계통별 어떤 체계적인 원리가 나와요, 원리.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원리, 여기도 뭐가 나와요? 힘의 흐름에 대한 원리가 나오죠. 그럼 현재 우리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계통의 원리도 이해를 뭐로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해 문제가 한 절반이라면 절반은 뭘 얘기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겠죠. 암기를 해야 돼. 그럼 현재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 시설계는 공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암기만 잘하면 된대요. 암기만. 근데 이 암기할 내용이 많아요, 작아요? 많죠. 이 포커스는 되게 많아요. 더군다나 시방서 같은 것도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시방서나 이렇게 나오는 지문들은요. 전체 공부하는 여기 시험에 나온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왜? 출제하신 분이 또 낼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그렇죠? 배려해서 그분들을 고려해서 공부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리를 다 암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리를 암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할 때 전략은 제가 강의할 때도 어떻게 한다? 원리는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쵸? 원리는. 그 다음에 이렇게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이런 게 주로 출제가 된다는 걸 제가 마침표 찍어드리는 거예요. 왜? 암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잖아. 그죠? 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원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걸 도와드려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해요. 아까 제가 역류 같은 것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교과서 봐서 잘 모르거든. 전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근데 이렇게 또 우리가 이 구조 같은 것도 원리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제가 수업할 때 주로 뭐다? 원리에 관한 거는 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이렇게 암기가 필요한 건 뭐다? 어디를 암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한다? 암기에 필요한 건 제가 밑줄도 그어주고 별표도 찍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주로 나오는 그 배경을 좀 얘기해줘. 왜 이게 중요하다. 그럼 이 중요한 내용을 알면 시험장에 가서도 요런 게 주로 시험에 나온다고 했지라고 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개론 공부는 어쨌든 이해와 암기가 병행되는데 수업 시간은 주로 뭘 중심으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암기량을 최소화시켜주고요. 대부분 암기보단 이해할 수 있고,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그중에 시험 문제 이러는 게 나올 수 있고 이러는 게 포인트라는 걸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조금 더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서 시험장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기초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가 했고요. 다음 강좌는 기본서 강좌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